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은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장동환 교수님입니다. 이상 좌장이신 장동환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수고받은 건국대 장동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곧장 이어지네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허락이 돼서 요즘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해 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공원법 188조 개정을 중심으로 공론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안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공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미 있는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하경 의원실 손해 사정사회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토론을 갖다 진행할지 그 진행 절차를 갖다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창호 조사관님,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의 박기준 부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하람 이사님,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조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하주식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6분의 이제 토론을 저희가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원래 이제 11시부터 12시 60분에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분씩 배정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아니면 이제 한차의 과정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는데 제가 조금 순서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코멘트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먼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손보협회 박기준 부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변호사협회 천하람 이사님께 세 번째 토론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손해사정사회 백조민 박사님 네 번째 토론, 다음에 김창호 박사님께서 다섯 번째 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하주식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먼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주제에 대해서 2013년도에 제가 세미나도 주최하고 연구 과제 책자도 발간하고 했는데 사실 6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뭐 이 문제는 뭐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본질적인 그 문제는 우리가 이 금융 분야에 대한 그 손해 평가에 대해서 뭐 물론 이 지금 손해 사정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뭐 지금 DLS 피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그 배상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전혀 제대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안 되면 뭐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 사법부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런 또 안내의 기능이 없이 무조건 뭐 이 평가에 이런 어떤 손해평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도 안 되고 법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에서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제시도 안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진전이 안 돼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금융소비자법을 지금 입법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도 있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또 찬성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럼 왜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금융소비자원이라고 하는 소비자 보호한다는 사람이 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을 반대하겠습니까? 중심은 말이죠. 소비자보호법의 중심은 평가입니다. 손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손해평가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법의 가장 근간이 정말 저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뭐니를 떠나서 지금 손해 보는 거에 뭐 예를 들어서 2, 3배를 해준다, 2배를 해준다 해서 금융사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제시를 하지 않고 핵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반대하고 제가 늘 지금도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큰 관점은 보상입니다. 배상입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지. 이 지금 손해사정인 이 제도에서도 이 평가에 대한 것이죠. 손해사정인이 적절하게 평가하냐, 또 그 평가를 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를 또 도움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그 제도가 도입이 돼야죠. 그런데 그 제도는 도입이 안 되고 이제 뭐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조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른 문제와 이렇게 결합시켜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의 문제의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정말 저는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에 대한 어떤 그 플로어를 만들어서 이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누구 편을 듣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손해사정인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금방 하지 못한다면 뭐 5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단계별 로드맵 전략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맞게 뭐 금융회사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손해사정인 제도에 대한 어떤 정착을 제대로 이룰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 조그만 그 곁가지 같은 거 바꿔봐야 맨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DLS 문제 한번 제가 언급해 볼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로 나와서요. 사모 방식으로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사모 펀드 형식이거든요. 조국이 펀드하고 똑같아요. 변칙으로, 편법으로, 그 다음에 불법으로 하는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그 가장 낮은 단계의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해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지만 제가 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뭐 돈이 안 돼서 그거를 안 해줍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도 피해를 봤는데 이거 뭐 언제 시간 되겠어요? 언제 전화 받겠어요? 의뢰를 하니까 이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거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이런 체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기본적인 문제의식 없이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라든지 어떤 소비자의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런 기반에서 출발을 해야만이 제대로 문제의 어떤 핵심이 해결되고, 또한 이거를 뭐 저도 지금 6년째 이런데 세미나에 오고 있지만은 이건 정말 그 어떤 문제의 초점, 핵심이 뭐냐 이런 쪽에 관점을 좀 두고 문제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임 원장님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100%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할 때 뭐 비상적으로 공천 몇 번 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다가 좀 마련을 해서 좀 어려운 사안일수록 좀 길게 보는 그런 접근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의 박기준 부장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보협회 장기보험부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취지로 입법의 어떤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의미를 표하고요. 제가 그 손보협회에서 왔습니다만 오늘 저희 후보자들이 바라보는 손해사정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손사 제도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977년에 신설돼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돼 오면서 이 제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제도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3년에 보호법 전면 개정할 때 저희 협회에서도 선보사들과 홍보협회는 또 생보사들 의견들을 제출을 했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의견이 수렴돼서 2003년에 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손해사상 다 분석의 업무 범위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은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일련의 어떤 제도에 대한 문의들은 핵심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절충과 관련해서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 토대하에서 변호사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것이 손해사정사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의 예외 인정은 어디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동안 대법원 판례도 한 4차례에 걸쳐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어왔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역할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을 나름의 어떤 사회적 합의와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따져봐서 이 개정안이 물론 손해사정사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의 어떤 바람이 있지만, 이것이 다각도의 측면에 분변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세팅도 동시에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들이 수렴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사례 경우도 지금
이루어지게 보면 한국의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제시되지 않은 나라들 보호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다른 유럽이나 나라들을 어떻게 양제도 변호사와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국가들에서도 그 각국에서 변호사법과의 관계 설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절충의 인정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여기 그 변호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그 미론 얘기가 보험사의 보험 미론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단순 합의가 가능한 사례까지 어떤 일부의 부작용으로 좀 미론이 오히려 유발되고 미론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론을 줄이기보다 과연 이것이 그 미론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제도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합의절충과 합의절충 전 단계의 어떤 역할의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내 법령상 그 합의절충 대가와 수수료를 받고 합의절충하는 전문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어떤 이미 그 이전 보호법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있었을 거고 그런 취지와 배경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합의절충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좀 따져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뭐 입장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부장님 그 보험 업계 입장에서 얘기를 갖다 해주셨고요. 모든 제도 개선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외국 사례 검토하실 때 일본 사례가 이제 빠졌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이따 토론 다 끝나고 패널 중에서 또 이제 포럼에서라든지 일본 사례를 갖다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호사협회 천하람 이사님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변호사협회 천하람 이사입니다. 우선 저희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저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미 회신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물론 중요한 논의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발제문을 읽고 발제를 듣고 느낀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는 걸 우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손해사정사 제도라는 거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변호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 우리 사회라는 게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싸우는 게 익숙하지 뭔가 믿음직한 권위의 어떤 뭔가 믿음직한 기준을 이렇게 세팅해주는 그런 게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발제자께서도 이상적인 손해사정 제도의 방향이라는 거는 손해사정사들이 어느 정도 어떤 조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이 돼서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보기에나 보험 소비자가 보기에나 법원이 보기에도 좀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해주는 제도로 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손해사정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그런 방향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물론 그 괴리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만 이 그 입법안이나 현실적인 발제자의 말씀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현실적인 제도가 이상이랑 오히려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해사정사가 원래는 우리 손해를 사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은 조금 더 당사자의 대리인 쪽에 가깝도록 보험사랑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뭐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나 역사나 이런 걸 100% 이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바람직한 손해사정 제도가 가야 될 방향이나 지향해야 되는 점에서 오히려 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발제자께서도 이미 쓰셨습니다만은, 그 손해사정사에게 대리나 대행의 권한을 주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 또는 대행의 권한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화해 조정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이게 뭐 물론 훌륭한 말씀이십니다만은 현실에서 이게 우리가 이 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나 여러 보험 소비자분들한테 이제는 손해사정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내 권리를 대변해준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손해사정사 협회에서 아무리 계도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더라도 일선 손해사정사들께서는 조금 더 화해, 중재, 협의를 위한 노력에 더 가까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보험사와 의견의 교환을 한다는 것까지 되는 거지, 화해, 중재까지 넘어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변호사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은 그런 행위까지 되는 쪽으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일선 손해사정사 분들께서 변호사법 위반을 하게 될 그런 행위를 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과연 이제 우리 손해사정사 협회에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자께서 이제 보험 소비자들이 이제 보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믿을 게 손해사정사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 업계도 물론 예전에는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변호사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을 전담하는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굉장히 어떤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손해사정사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변호사가 보기에나 보험사가 보기에나 법원이 보기에도 정말 제대로 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손해사정서를 주시면 싸우는 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싸우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손해사정서가 아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거지,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모습이고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이 물론 이게 현실이 실제로 있고 손해사정사 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된 거를 제가 뭐 완전히 그런 현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라기보다 조금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서 다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협의, 뭐 화해, 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해, 조정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거냐면, 화해라는 거는 중재, 뭐 조정, 협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상대방과의 일정한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타협을 본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보험 관련한 합의 사례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중복 보험들이나 복잡한 사례들도 실제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제 이런 부분까지 보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보험 합의를 하면서 잘못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원치 않게 포기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 합의라는 게 굉장히 그 보험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변호사들이 다 잘났고 뭐 그런 변호사들이 다 잘하고 뭐 그러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사 제도라는 걸 준 것은
손해사정사보다 손해사정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가 일개 개인들이 잘나서 뭐 우리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말로 대리하고 대행해서 그거에 관해서 결정을 대리해서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예입니다만은 쌍꺼풀 수술은 의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실제로 그런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났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격사의 어떤 역할을 분배해 둔 것은 각각의 자격사가 거기에 맞는 교육, 권한, 그리고 의무를 지니라는 것이어서 저희 변호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어떤 본연적인 임무를 더 열심히 수행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사실은 맡겨주시고 정말 믿음직한 손해사정 업무를 더 잘해주시기를 정말 저는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래서 좀 보험 소비자들이 조금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조금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손해사정사였으면 좋겠다. 그거를 주관적으로 서로 대리해주고 싸우는 거랑 별개로 그런 것이 저의 뭐 보험 소비자이자 변호사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상했던 바처럼 변호사협회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견을 교환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정도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 조정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한찬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와 설명 수준에서 이제 그치는 건지 그거 이제 좀 이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들 다 들어보고 나중에 좀 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 손해사정사회의 백주민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주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 동안 사무총장을 한국손해사정사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개인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국대 이제 겸임교수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사실 훌륭한 그 옆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도 박사님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토론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최근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뭐 항상 그리고 여전히 감명할수록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기 손해사정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드린 것처럼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번 공감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법안도 그 근본적인 법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변협에서 말씀하신 것과 또 손발표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바라보는 시각과 손해사정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에서 오해하거나 또 그런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많아서요. 뭐 지금 언론에도 제가 쳐보니까 최근에도 추정 60분에서도 뭐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암보험의 배신, 보험금 부직 논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대형 보험사 보험금 지급 어려웠나, 뭐 사무소 위조, 그리고 자회사로 추정되는데요. 화해 각서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조직군이 손해배상사들 중에서도 독립 손해배상사들 분들이 소비자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또 독립 손해배상사분들이 그 리스크를 또 안고 있어서 그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미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세 번째 제가 문제점을 올려드린 것처럼 보험금 절취해준다고 변협 손해배상사 불법 형태 단속 강화, 손해배상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 근절, 압박, 심지어 변협에서 손해사 특별 대책위를 구성해서 마치 손해배상사의 활동이 그 변호사법 위반에 모두 다 노출된 것처럼 그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사협회 또 병원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 손해배상사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손해배상사의 그 절차에 따른 보험업법과 감독 규정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사의 고유 업무하고 그 변협에서 얘기하는 내지는 우려하고 있는 합의 절충하고의 그 개념을 너무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제가 올려드린 책자에 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독립 손해배상사 44명 수사 착수, 이게 2015년도 기사인데요. 그 고발 측에서는 손해배상사들과 사무장들이 의뢰인들에게 병원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최대 35%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조성했다. 이런 내용으로 44명이 그 검찰에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사무총장에 대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회원들의 동요가 있었기에 많이 알아보고 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그 서울 지방변호사회에서 고발한 걸로 그때 당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4명 모두 다 그 증거 불충분으로 그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한편의 어떤 그 쇼처럼 그 이미지만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밖에는 낳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당시에 여기 그 올려드린 것처럼 사건 번호하고 고소인 생명 그리고 변호사 위반에 대해서 그 각하됐던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44명 모두 다 제가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무총장 위치에서 얻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한 명 더 추가 조사 없이 불기소했는데 그 당시 얘기는 기소는 됐지만 증거 불충분하고 그냥 증거 불충분과 내용이 사실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생략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업법에 저희가 손해배상사법이 아니고 보험업법에 저희 모법을 두고 있고 업무법인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보험업 감독 규정에 저희 손해배상사의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절차에 보시면 손해배상 처리 절차는 첫 번째,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사가 제출한 손해배상서를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손해배상서 내용이 다르거나 보험회사 조사한 내용과 다르거나 손해배상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잘못됐으니 이런 부분들을 보정해 주세요라고 답변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 또 그 답변서를 받은 손해배상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서 보험회사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의견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또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이 상규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손해배상서에 의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변협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손해배상사들 그 시장에서는 화해 중재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협의라는 말 올리는 것조차도 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금지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 회원이 올렸던 우리 민원 회신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을 회신해 줬습니다. 손해배상사가 손해배상서를 보정하거나 기제출한 손해배상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와 협의 후 보정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협의 및 논의된 사항은 보증된 손해증서 및 의견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서 보험회사 나누는 의견은 이미 금융위원회도 그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거고, 또 현실이 손해하정이라는 금액이 손해증사 일방적인 평가만 가지고 지급할 수 없기에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크게 얘기하면 투 트랙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자, 피보험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을 얘기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냥 보험회사는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 보자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보험 계약자는 아니다, 나 2천 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리그인 거고 그들의 업무 절차인 거죠. 당연히 그들 본인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손해증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손해사정 금액,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한 절차는 또 손해증사의 고유 절차인 겁니다. 이 절차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협의가 마치 보험계약자의 그 화해 중재를 주선하는 거나 대리하는 걸로 오해받고 있고, 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자꾸 확대됨으로써 손해하는 절차조차도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에 오늘 같은 이런 법안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트랙의 안에서 손해하는 절차 안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협의된 결과를 보험계약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한창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정사의 이 법안 자체가 독립손해증사를 중심으로 사실 오늘 자리가 모여졌고, 또 보험회사나 위탁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독립손해증사보다 더 위험한 게 위탁손해증이고요. 위탁손해증사들보다 더 위험한 게 자회사 손해증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손해증사들 중에 우리가 손해증 절차에 따라서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이미 자회사나 위탁은 보험회사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서 화해 중재에 노출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손해증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 그 제도권 안에 오히려 더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그 제도 정착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그 자회사나 위탁의 행위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누군가 고소고발이 없고 문제제기 않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지, 사실은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안 자체가 마치 독립손해증사들이 보험회사, 손해증 소비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합의적 추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위탁과 자회사 그리고 독립까지 손해하정 제도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므로 손해하정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또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기대효과로 첫 번째가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대한 손해하정사의 의견 진술 업무 확대라고 했습니다. 이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 손해하정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사실 숙명적 과제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또 합의라는 숙명적 과제가 있습니다. 손해하정 절차에 따라서 보험금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보험회사는 별도로 얼마든지 또 합의라는 대전제 숙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그 금액을 사실은 손해정사가 본인의 손해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업무 범위를 정확히 확보해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계약자들이 설명한 행위 자체도 이미 그 법안 안에서 의문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계약자를 대리해서 합의를 추진하는 문제와 보험 손해하정 절차에 따라서 손해액을 결정하는 조정, 협의하는 과정의 그 업무를 구분하여서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또 그 보험업계 입장에서 손해사정사 협회 입장에서 변호사 협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계 이제 뭐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지를 했고요. 이제 제 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계가 될 수도 있고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당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랜 동안 아무튼 이 보험, 특히 이제 소비자 쪽에서 연구를 해오신 우리 김창호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호 박사입니다. 저 친구가 누굴까 하고 좀 고민들이 좀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맨 처음에 입사한 데가 삼성생명에 입사를 해서 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제 인보험 쪽을 이제 좀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전출을 간 것이 삼성화재로 갔어요. 삼성화재 가서 또 이제 한 3년 있으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기타, 뭐 화재 뭐 이런 것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이제 민간보험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옮긴 데가 어디였냐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옮긴 데가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17년 2개월을 근무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아까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말씀하셨던 화해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간에 어떤 보험 민원에 대해서 서로 화해와 중재를 시키는 그런 이제 민원 중재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 17년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건수만 해도 매년 제가 최소 한 1000건은 다뤘으니까 제 머릿속에 17,000건은 있을 거예요. 모든 이제 생선보호 관련 사례들이. 그거를 쭉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한 1, 2년을 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안보험 약관상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치료 행위와 관련돼서 직접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보험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에 있어서도 직접 만든 약관들이 그렇게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 소비자인 민원인들한테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뭐 화해 중재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늘 나온 이 법안을 보면서도 과연 이 법안이 이 정도 나온 법안 가지고도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나왔거든요. 먼저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고용손해사정사, 위탁, 자회사, 독립, 합계 5,400명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 독립선사가 몇 명이냐면 딱 940명입니다. 2017년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한 1000명 잡고 그러면 한 5,500명 잡고 1000명이 독립선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그럼 4,500명 정도가 보험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손해사정사로 따지면. 그런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보험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민원 관련해서 보험금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보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대로 안 되고요. 저거대로 안 되고요. 보험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치료 행위에 관련돼서는 없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못 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벙찌는 거예요. 나는 보험료 낸 죄밖에 없는데 왜 느닷없이 못 주느냐 라고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나오신 분 말씀처럼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대리대행해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주십시오. 해서 싸웠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판결이나 판례를 제가 여태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서 법원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까지도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반 민원인들이. 수십만 건의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에 뭐 많이 들어가고 소비자원에도 잔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 중에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건은 1%도 안 될걸요. 0.몇% 정도 수준?
그것을 이제 그 변호사 분들께서 맡으시는 거고, 그 전에는 그 중간 단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중간에 있는 손해사정인들이 맡아서 또는 손해사정사들이 맡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손해사정사들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5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민간 일반 소비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지금 뭐 21세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뭐 국회에서 하도 많이 2, 3년 동안 하도 들어서 제 귀에는 따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자기가 선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소비자가 아직도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소비자원에 민원 들어오는 건들을 가만 보면 왜 손해사정사 한번 해보시지요? 그게 뭔데요? 라고 묻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손해사정사들은요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20, 30% 더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도대체 뭐 1,000만 원 받고 거기서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한 400만 원 미쳤냐고. 그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생각까지 하냐면, 아니 공인중개사도 금액별로 해가지고 수수료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라. 그거 왜 손해사정사는 못하죠? 할 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사정사한테서 그런 어떤 룰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그와 관련된 손해사정사한테도 어느 정도의 규율을 주면서 확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온 법안을 보면요, 손해사정사, 보험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해서 보험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 이거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현실에서. 손해사정사들이 지금 이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손해사정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규가 없었다는 것 밖에는 없어요.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발자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뭐 교도소 뭐 문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의견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정도도 법안도 이것도 못 만들다고 하면, 그러면 손해사정사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저 사람들은 그럼 보험사한테 가서 손해사정서 내밀고, 그러면 그냥 입 꽉 다물고 자기 딱 채운 상태에서 손해사정서 내밀면 보험사에서 오케이 줄게 그러고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조금만 더 나가시면 바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라고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저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어요. 시험이 하도 어려워서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박사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보험사 의견 교환, 물론 의견 교환이 더 지나쳐가지고 덜이 대응하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한테 설명,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법규화시켜서 규범화시켜서 보험업법에 넣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 이상도 확대하지도 말고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 그 내용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도 가지고도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손해사정사 자격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가, 아니면 손해사정사 자체를 아예 그냥 자크를 채워가지고 그냥 사정사만 그냥 내밀고 말게 해야 되는 건가, 어찌해야 되는 건가. 다 지금 현업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은 당연히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라기보다는 이것도 못하면 이거는 무슨 근거에 지금 손해사정사들은 활동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그걸 넘어서서 뭐
대개는 보면 2천만 원 미만 건들은 몰라요. 요새는 이제 그 변호사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 미만 건에서 변호사분들이 달라붙어서 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걸요? 돈도 안 될 텐데 인지대도 안 나올 텐데.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는 뭐 변호사분들이 달라붙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 소액건 같은 경우는 그 룸 자체는 손해사정사들이 해서 아마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박사님, 뭐 기자를 알고 있었지만은 제 장이 곽계입니다. 그동안에 실무 경험이 이제 풍부하시고 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있으시고 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갖다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위원회 하주식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욱과장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하경 의원님 그리고 그 홍철 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보험 분야의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워낙 어렵고 보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보험 지식 수준이라는 게 지인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구 대행, 민원 대행이라는 형태로 손해사정사가 아닌 이상한 또 형태의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독원이나 이런 쪽이랑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분쟁 조정 절차가 저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그 소비자들이 내팽개쳐져 있다기보다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기 전에 변호사분들 조력을 받아서 소송을 가기 이전에 소비자원이나 아니면은 금감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러면 분쟁 가기 전 내지는 분쟁 가고 난 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분쟁이 가기 전 단계에서 그러면 소비자원이나 아니면은 금감원에 분쟁을 가기 전에 그러면 더 간단하게 조력을 받거나 더 간단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 분쟁은 오히려 좀 더 객관성은 확보되어 있으면서 소비자분들에게 비용을 별도로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인데 비해서 이제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소비자들의 비용을 일단 발생시키는 부분이라서 그게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뭐가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발의하신 법률안은 저희들은 장점 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소비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몰라서 제대로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이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금 단점은 현행 이 손해사정사의 보수 체계상 사정사가 이제 보험사에 과도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오히려 협상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개연성들이 사실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저희들 감독 당국의 우려라든지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의견 진술은 사실은 가능했는데 의견 교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재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과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내지는 화해 중재 이런 것과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소비자원의 조남희 그 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근본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 보험사의 자체 손해사정 기능 자체를 그럼 부인하고 아예 공공적인 역할로 이걸 아예 빼버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것과는 별개로 손해사정서에 대한 권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손해사정서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뭐 발제하신 분들부터 말씀을 주셨던 보수체계 부분이 이게 오히려 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수체계가 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중에서 보면 이제 공익 내지 공인 손해사정사 아예 이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도로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해외 사례도 좀 충분히 스터디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교육, 보수교육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서 우리 손해사정사 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빨리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하주식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지금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으자 말씀을 좀 했습니다. 자, 이상 6분의 토론을 갖다가 들어보았고요. 각계의 의견 플러스 이제 제3자 객관적인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창희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나오신 패널 분들의 그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남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요즘 제가 정리한 부분은 지난 4월에 그 공청회 때는 히코 사건과 관련해서 은행법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현재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 규정에 은행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직무 행태는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게 그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1년부터 저도 그때부터 우리 조 원장님 다 우리 김창호 그 조사관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만일 제정이 되었더라면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험업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배기조에 의해서 또는 뭐 적합성, 적정성은 자본시장법에 있지만 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도 배기조에 다 있고 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도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은행업에 관해서는 그 감독 규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그때 제정이 됐으면 물론 2007년이나 8년 이때 그 키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방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설명의무에 관한이라는 부분들은 논의하지 않고 상품 수주에 관한 문제점만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편 들어주고 지금까지 지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만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은행법에도 우리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우리 보험 감독 규정에는 미비하지만
어디는 뭐 보충할 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두어졌더라면 기고 사건을 해결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냐.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DLS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은행 상품인지 보험 상품인지 뭐 이게 이게 통합 상품 같은데 설명음에 관한 규정이 은행법에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설명음에 관한 규정이 그 금융소비자법이 제정이 됐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그 일종의 그 규범, 즉 그 하나의 원칙 따라야 할 규범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은행이 판매를 할 때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금지되고 해서 그 물론 은행의 경우에도 다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뭐 의견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설명에 관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그 입법단 궁극은 우리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전부 여기 우리가 최고 권력기구인 의회인데 의회에다가 그 의회 권한이고 우리는 뭐 그에 따라서 그 입법만 말하자면 대통령하고 시행규칙 이 상위법에 없음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 어떤 의미로 보면 뭐 그 떠넘기식이죠. 말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뭐 그 제정이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말하자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소비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정부죠. 말하자면 그 금융에 대한 신뢰가 떨어뜨리고 그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다 뭐 그 많은 이러한 그 좀 적정한 이러한 그 급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소비자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그 요는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긴데 그 방금 우리 그 손해사정사의 그 업무 범위에 관해서도 우리 그 백주민 우리 사정 교수님하고 우리 김창호 박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적정하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먼저 법에서 말하자면 그 규범을 명확하게 지금 188조 6호입니까? 4호, 6호죠? 이런 조항을 설정 여러 다시 뭐 논의는 다시 종합적으로 틀에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무가 적정히 행해지도록 즉 우리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또는 뭐 은행이나 증권업계 종사자들도 어디까지 설명해 줄 것이냐 또는 뭐 이 경우에 손해사정사의 경우에 어디까지 말하자면 손해사정서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의 절충은 업법에 의해서 금지되니까 변호사법이랑 업법의 감독 중에 금지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 실무상으로 허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손해사정 협회나 이쪽에서도 보수 체계라거나 또는 자정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은행, 증권, 보험 이 종사자들이 따라야 할 설명 의무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뭐 보상에 대한 여러 배상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 처음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고 지금 굉장히 심층적으로 법안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 금융업 종사자라거나 금융업 종사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제 금융상품도 구입하고 또
우리 특히 우리 금융위원회 과장님하고 우리 이하겸 존경하는 이하겸 의원님께서 계속 또 해주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 플로어에서 오늘 진짜 인사 한마디 안 하면은 주말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진 분 있으면 한 번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말이고요. 결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희들도 생각해 봐야 될 점도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토론해 주시는 과정에서 잘 들어보니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발제해 주신 우리 한창희 교수님께서 보험은 언더라이팅, 보험 모집, 손해사정 이렇게 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각종 법률이라든가 보험업 감독규정상에는 손해사정사만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보험업법 개정을 하려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합의 절충의 전 단계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을 저희가 했고 보험사나 자회사, 위탁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의 대리한 손해사정과 보험 소비자가 선택한 저희 독립손해사정사 간의 손해사정에 대하여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손해사정서를 써가지고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 보험사는 자기들이 손해사정한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죠. 알려주셔야지 서로 쌍방향 손해사정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쌍방향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저희 선임받은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에게 저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손해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손해사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분쟁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보험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것은 수용할 수 있고 이건 수용할 수 없겠다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합의할 때 합의 선택의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합의 절충에 대한 아니면 대리를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 법안이 그렇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그런 성질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제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 주시라 아니면 좀 넓혀 주시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자리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의원님은 이하겸 의원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공청회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예.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이고 피해를 많이 보는 민원인 입장에 심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피해자들, 소비자들의 입장에 쓰는 것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손해사정의 문제 같은 것은 다양한 업계의 권역이 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우리 금융위원회 과장님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고, 이런 점도 좋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만든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느끼면서,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창호 과장님 오랜 사회적 경험 속에서 쌓은 그 느낌, 저는 그것이 아마 대부분 그 소비자들의 느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장에서 받는 소비자들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업권의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손해보험협회나 우리 또 변호사협회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저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오늘 저 공청회 행사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학회에서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에 한해서만큼은 소비자가 분명히 정보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정보의 비대칭이 비대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하우도 마찬가지고 제도가 미비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심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 어떤 쪽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 실패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까지 로스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단타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소비자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진척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까지 포함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공청회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발제해 주신 우리 한창희 교수님, 또 6분의 패널분들, 또 내외 귀빈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이 향후 법안 심의에서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